예, 스님들 반갑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제 이 명세기 강연이라는 걸 들으러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송구한 마음입니다. 에, 제가 어쩌다가 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회에서 상값으로 강연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강연 주제를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뭐 별로 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행정학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다면은 한국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 사회과학의 한국화 논리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대중문화의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강의 노벨 문학상 받은 이후부터는 대중문화의 한류가 문학의 한류로 파급되는 조짐이 역력합니다. 외국 출판사에서 선인세를 주면서 한국의 문학 작품을 번역하겠다는 이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한국 문화의 문명화 동력이 밑바탕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라는 것은 특수하고 또 대내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문명은 보편적이고 대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문명화 동력을 저는 다음 차례는 우리 학문이 이어가야 될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을 뒤로 거꾸로 바꾸면 학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문학은 예술적인 언어고 학문은 논리적 언어입니다만 둘 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표출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점이 있죠. 문학의 한류가 한국적 특수의 서사적 보편화라고 한다면은 학문의 한국화, 이론의 한국화는 한국적 특수의 이론적 보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한류가 판을 칠 때는 그래도 저는 막연히 앞으로 우리 학문의 한류도 멀지 않아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학의 한류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이젠 정말 학문의 한류도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학문의 한류를 꿈꾸자 이렇게 제가 달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학문도 일종의 문화적 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 한국화에 대해서 물론 제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을 한 10개 정도의 논리, 한국 사회가 한국 논리에는 명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의 명제 형식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 좀 더 쓰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서은 명제는 한국화는 우리 학문의 정체성을 깨우친다입니다. 이 사회과학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탈명략적 자연과학을 본뜨려고 많이 얘기를 그동안에 해왔지만은 아무래도 사회과학이라고 할 때 과학보다는 사회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사회과학은 맥락 민감성, 컨텍스트 센시티비티를 가진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화가 의도하는 바는 근대 학문의 발원지인 서구, 이때 서구는 미국까지 포함하는 서구 문명권을 얘기합니다. 근대 학문의 발원지인 서구가 그랬듯이 우리도 자국의 맥락에서 우리 것을 가지고 좀 보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이 한국화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근대 학문을 받아들인 지 거의 따지면 한 100년이 넘습니다. 1세기가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사회 현실은 이론과 거리가 되지 못하고 서구 이론의 한갓 실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한국화를 통해서 세 가지 효과를 적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학문의 주체성 확립이고, 둘째는 이론의 적실성. 우리 행정학자들이 늘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론의 적실성.
확보. 그 다음에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화는 한국 이론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세계화, 이러한 세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학계에 우리 한국적인 사회과학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특성, 이게 말하자면 학문의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우리가 좀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한국화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명제는 한국화는 한국적 특수의 이론적 보편화다입니다. 한국화라고 하면은 한국적인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 소위 의미 때문에 한국화는 보편성에 반한다, 아니면 한국화하는 사람들 뭐 저도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국수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한국화가 아니라 보편성을 지향하는 성격을 가진 이론의 한국화, 학문의 한국화는 당연히 보편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보편성을 속성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화는 대부분의 학술 용어가 그렇듯이 이것은 귀학적,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귀학적 정의에 의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의 한국화라는 것은 한국적 맥락에서 보편지향적 학문학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요. 한국화에는 이론의 한국화, 과목의 한국화, 그리고 또 담론의 한국화, 이 세 가지 용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론의 한국화입니다. 이론의 한국화를 이론과 현실이라는 중거틀로 놓고 볼 때 한국화의 본질은 한국 현실의 보편적 이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의 한국화를 특수, 보편 특수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이론의 한국화라는 것은 한국적 특수의 이론적 보편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화이자 보편화입니다. 세 번째 명제는 한국화에서 한국은 국적이 아니라 맥적이다 입니다. 맥적이라는 말은 한국화의 정향이 특수화가 아니라 보편화라는 걸 제가 디펜드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사전적 정의가 한국화를 특수화로 보는 것은 그때 한국화의 한국을 국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적은 단독 개념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국화한다 그러면 특수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맥적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만들면서 맥적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은, 맥적이라는 것은 보편화 가능성을 안고 있는 한국적 맥락의 이론을 그렇게 배태시킨, 그렇게 만들어낸 맥락적 정체성을 표상하는 특징,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맥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적이 다르면 자연적으로 이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맥적은 우리 한국을 법률 공동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적처럼 문화 공동체, 담론 공동체로 보는 것이 맥적의 입장입니다. 또 국적이 한국을 단독 개념으로 보는데 반해서 맥적은 한국을 준일반 개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론이 그 맥락적 정체성, 맥적과 유사하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일반 개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맥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특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개념이 바로 맥적입니다. 국가에만 호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이론을 만들어내는 맥락에서도 호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호적이 바로 맥적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명제는 한국화 개념을 규정하는 것인데, 이어서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명제는 한국화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명제는 한국화는 학문론과 맞닿아 있는 화두다. 불과해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본질을 터득하기 위한 언어적 방편, 그걸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터득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화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과학의 한국화라는 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 화두를 잡고 있었습니다.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우리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학문론적 쟁점이 있습니다. 한국화 특수 아니냐? 뭐 그 근거가 뭐냐? 뭐 이런 등 많은 학문론적 내지는 인식론적 쟁점이 이 안에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 그걸 풀어내는 해결하는 실마리도 또 한국 사회과학 한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맥적이라는 말을 이 말을 곱씹다 보니까 맥적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과학, 그래, 그건 한국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사전적으로는 특수한데, 내가 말하는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 특수의 이론적 보편화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러면 국가에만 호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만들어내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적용하는 또는 만드는 사회문화적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거기에도 반드시 어떤 호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맥적이라고 하자라는 말이 바로 이 한국 사회과학 한국화라는 말을 곱씹다 보니까 튀어나온 겁니다. 거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그 안에 또 있는 거죠.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 한국화의 어떤 인식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참 미로를 헤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화두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은 분명히 한국화라는 말, 한국 사회과학 한국화라는 말에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학문론적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제가 감지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이 한국화론을 끝까지 참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문론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가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론의 보편성에 대한 논거와 또 개념 문제입니다. 이제 보편성 문제는 뒤에 나오는 쭉 그 후속 명제들이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진리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과학이 일단 우리가 그 이론을 통해서 진리가 아니고 이론을 통해서 우린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학문론도 진리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탐구한다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지향하는 거니까. 진리론에 대해서는 정합론, 실용론 또는 합의론 등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 전통적인 것은 인식 주체의 사유가 그 인식 대상인 실제를 표상한다고 보는 것. 다시 말해서 관념과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일치한다,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 대응론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양 철학에서 진리론의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경험적 관찰에 의한 실제 인식의 한계는 있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이론이 실제를 표상한다고 보는 그런 비판적 대응론, 순수한 대응론은 아니죠. 비판적 대응론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화는 우리 학문의 발전의 한 도정이다. 이거는 그냥 좀 간단하고 별로 인식론적인 그 논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시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제는 한국화는 다원 보편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한다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차카르 바르티라고 하는 미국의 인도 출신의 역사학자가 Provincializing Europe, 유럽을 지방화하기라는 책을 써서 그 유럽을 지방화하자는 담론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등장하면서 서구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이 쇠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시다시피 1978년에 이미 사이드라는 학자가 오리엔탈리즘을 써서 서구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동양 폄하를 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 그래서 이제 한국화론은 이 이론적인 서구 보편주의에서 벗어나 다원 보편주의를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원 보편주의라고 하는 말은 월스타인이 1996년에 이 문제를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어떤 보편주의 이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세계 학계에서 다원 보편주의에 대한 후속 논의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이론의 한국화 논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서 다원보편주의 패러다임 정립을 저 나름대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원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상당한 보편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중추 이론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융합하기도 하고 동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걸 수용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위치를 공고화하기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류 사회의 보편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원보편주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원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축의 맥락 조건적 보편성이 경쟁을 하면서 공존하는 보편성의 다중추 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구보편주의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구보편주의가 지배의 논리, 이건 제국주의 논리에서부터 사실 나온 거죠. 지배의 논리를 구사해온 닫힌 보편주의라고 한다면은 다원보편주의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그런 공존의 원리를 구현하는 열린 보편주의다, 이렇게 양자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화는 비판적 실제론을 인식론적 근거로 한다입니다. 이제 과학적 인식의 비판적 실제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론화의 대상인 사회 현실이라는 걸 층화구조로 설명합니다. 제일 밑바닥에는 본질의 실제층이 있고 그 위에는 사실의 현상을 관찰하는 사실층이 있고 그 위에는 관찰의 경험층이 있고 사회 현실 제일 꼭대기에는 언어층이, 담론의 언어층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층 중에서 위쪽으로 담론의 언어층으로 갈수록 그런 소위 사회종 인간의 맥락적 특수성이 드러나고 또 본질의 실제층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건 자연종 인간, 소위 내추럴 카인드라고 하는 자연종 인간의 그런 맥락 초월적 보편성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회 현실의 저변, 실제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변에서 작동하는 보편적 원리, 또는 인과구조라고 해도 좋죠. 보편적 원리.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세계에서 드러난 그런 특수현상, 이걸 저는 보편적 특수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 보편적 특수가 서양 사회에만, 서구 사회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자연적 인간의 그 소위 공자가 말하는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의 습상으로 표출되기 마련인데 그것은 국가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걸 제대로 포착을 못할 뿐이지 분명히 우리 사회에도 보편적 성향을 띤 특수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론화의 단초라는 것입니다. 모든 특수현상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 성격을 띤 자연종 인간의 성상을 나타내는 그런 특수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을 만들었을 때는 대외적인 확산력이 있는 거죠. 보편성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 특수의 예를 제가 그 자료 각주 11에 재임주의라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명제는 우리가 한국화의 전개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화는 이론의 변증법적 보편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명제 2에서 이론의 한국화를 한국적 특수의 이론적 보편화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화 문제는 결국은 보편과 특수의 관계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해겔의 개념의 변증법에서는 우리가 일반 논리학에서 말하는 소위 정태적 성격의 형식 논리와는 다르게 이거는 해겔의 개념의 변증법은 모든 사물을 동태적 사유의 유기적 질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유기적 질서로
파악하는 것이 해겔의 개념의 변증법입니다. 해겔은 보편과 특수뿐만 아니라 보편과 특수, 개별이 서로 이행하면서 보편에서 특수로, 특수에서 개별로 가기도 하고 개별에서 또 특수로 가고 보편으로 가는, 중간에 특수라고 하는 것이 보편과 개별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무튼 해겔의 변증법이 이렇게 보편, 특수, 개별의 상호 이행 관계, 이걸 그는 개념의 총체성, 토탈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서로 각자 서로가 다 서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겔의 개념의 변증법을 가지고 제가 이 논리를 원용을 해서 새로운 이론이 창출되고 그걸 검증을 통해서 보편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그 작동 구조를 밝힌 것이 이론의 변증법입니다. 이론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ongoing process죠. 한번 그냥 이론을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또 새로운 수정을 거치기도 하고 ongoing process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이 이론의 변증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한국화의 기본적인 한국화가 새로운 한국적인 맥락에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현실에 그 해겔의 개념 변증법에 있는 개별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개별 사례,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급격한 탈원전, 급격한 탈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전 생태계를 상당히 파괴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급격한 탈원전은 하나의 개별 사례죠. 개별인데 거기에 보편적 특수를 드러내는데, 이 보편적 특수라는 건 그 현상에서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환경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까지 잘 해왔던 우리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우리 원전을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차별적 승계 거부라고 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임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냥 나쁜 정책을 자르는 건 좋은데 좋은 정책도 승계를 거부하는 거, 이게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런 특수현상, 그 개별 사례에서부터 특수현상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겠죠. 이 재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현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나오는 저는 특수현상으로 개념을 규정하는데, 재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과도한 인정 욕구, 해겔이 말하는 인정을 많이 받고서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리하게 자기 재임 중에 업무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재임주의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재임주의에는 사실 이런 차별적 과시의 승계급뿐만 아니라 저돌적 과시의 성취 강박, 포장적 과시의 성과 허세, 또 모멘적 과시의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재임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개념 요소 중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차별적 과시 승계급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적 맥락 특화 이론, 그 보편적 성격을 띨 가설적 맥락 특화 이론의 소위 재임주의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제 말씀드린 차별적 과시 승계급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이 재임주의라고 하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 행정의 특수 현상이, 이것이 보편적 이론, 이걸 엮었을 때 보편적, 소위 이 보편은 구체적 보편이죠. 가설적 맥락 특화 이론이 되는데, 그 이론 명제는 이런 거죠. 권력자가 정책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재임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별 사례죠. 사례에서부터 특수현상, 보편으로 이게 이행해가는, 그러니까 추상적 보편화의 변증법적 상승운동이다. 왜 상승운동이냐 하면은 개별 사례라고 하는 실존에서부터 이론, 권력자가 정책 운영에서 재임
주의 행태에 빠지게 되면 정책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원리로 이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변증법에서는 상승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그럼 이 이론이 한국에 정립되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진정한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검증을 통해서 이론 세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한국화인데,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이 보편적 성격을 띤 이 맥락 특화 이론, 재임주의 이론을 한국 맥락 이 맥적과 유사한 외국 현실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특수, 여기서 또 이제 보편적 특수는 차별적 과시의 승계 거부로 일단 얘기를 합시다. 왜 이걸 보편적 특수라고 보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재임주의 현상, 권력자가 이러한 현상,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권력의 본질적 속성이기도 합니다. 뿐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자연종 인간의 성상의 발로고 권력자는 누구나 다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자기 존재를 과도하게 과시해 가지고 뭔가 정책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수가 아니라 이건 보편적 특수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이런 현상이 없느냐? 그럼 한국에 이런 보편적 이론은 아니죠. 보편적 성향을 띤 이론을 가지고 외국의 이런 특수 현상이 나타나는 개별 사례.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받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좋은 정책 중에 예를 들면은 파리 기후 변화 해박 같은 것도 탈퇴해 버렸죠. 왜냐하면 이건 차별적 과시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보편적 성향을 띤 이론이 외국에서도 특수한 현상, 즉 차별적 과시, 승계 거부가 나타난 개별 사례, 이게 보편에서 특수로 그럼 개별로 갔죠. 이렇게 해가지고 재임주의 이론이 그럼 파리 기후 변화 해박을 탈퇴한 것이 재임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이론이 어떤 면에서 검증을 거치는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편에서 특수를 거쳐 가지고 파리 기후 변화 해박이라는 개별로 갔죠. 이건 구상적 보편화, 앞에 거는 추상적 보편화입니다. 이건 구상적 보편화의 변증법적 하강 운동입니다. 이거는 원리에서 실존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강 운동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명제는 제가 좀 너무 급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직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명제는 한국화는 세 단계의 귀납적 진화 과정이다. 이 귀납적 진화 과정은 그 코테이션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칼 포퍼가 얘기한 용어입니다. 이론의 한국화는 우리가 보편화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진화합니다. 제 1단계는 우리가 한국 사회 현실을 가지고 가설적 맥락 특화 이론을 창출하는 기본적 한국화입니다. 그럼 제 2단계는 그것을 국내의 다양한 미시적 맥락에 널리 입증하는 소위 맥락 한정 이론 정립의 대내적 한국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종범 선생님의 딜레마 이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맥락 특화 이론을 창출하고 나서 많은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소위 미시적 맥락에서 상당히 검증을 거친 거죠. 그것은 이제 2단계의 그런 맥락 한정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제 3단계는 그 다음에 이 한국의 맥락 특화 이론이나 맥락 한정 이론, 저는 이 두 이론을 합쳐가지고 가망 이론, 프라미싱 티오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보편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이론이니까 이 두 이론을 이걸 대외적으로 폭넓게 입증하는 소위 맥락 조건 이론, 맥락적 조건, 맥적이 유사한 데는 어디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논리 하에서 외국에 이것이 만약에 상당한 사례가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니까요.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한국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론의 세계화를 진정한 한국화라고 하는 것이지 한국에만 적용되는 이론을 우리끼리 만들어 사용하자 이런 것이 한국화 아닙니다. 그래서 칼 포퍼는 이와 같이 과학적 이론이 연역적 검증을 거쳐 방향은
귀납적 방향으로 점차 이론의 보편화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을 귀납적 진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과자의 인덕티브 에볼루션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따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그러면 아까 40분, 45분 정도 쓰면 그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스킵했던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명제 이거는 한국화는 우리 학문 발전의 한 도정이다라고 했는데요. 1945년 해방 이후 사실 홍수같이 밀어닥치는 서구 이론의 파고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냥 너무 안일합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일제 식민지에서부터 바로 해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학문적으로 서구 이론이 막 들어오는데 홍수같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태 선생님은 김문태 선생님은 일제 시대 때 교육을 받은 교육 세대, 일제 시대 교육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태 선생님께서 이러다가는 우리 학문적 식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용어까지 쓰시면서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의 정체성 확립을 행정학자들이 사실 다른 어떤 학계학자들보다도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이것이 두 가지 자구책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서구 이론을 우리 현실에 맞춰 쓰자 하는 토착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한국적인 맥락에서 좀 보편성을 띈 이 이론을 만들어 보자 하는 소위 한국화, 토착화, 한국화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까지는 서로에게 용어가 뒤섞였었어요. 또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행정학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과학계에서 한국화라고 하는 담론이 조금씩은 토착화와 구별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화를 일단 기본적 한국화, 한국적 맥락에서 이론을 창출하는 단계, 그걸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한국화는 일단 토착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한국화, 세계화로 전개되는 중층 구조적 발전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층 구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토착화 그다음에 기본적 한국화가 오고 세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차례대로만 온 게 아니라 한국화 단계에서도 필요한 서구 이론의 토착화는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중층 구조지요. 그리고 또 한국화 단계에서도 조금씩은 우리가 세계화, 이론의 세계화, 지금 양재진 교수님이 그런 시도도 많이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화 단계이지만 한국 학자들이 한국에서 만든 사례를 외국과 비교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보편적 성격을 띤 이론을 국제적으로 우리가 또 발표하기도 하고 그건 중층 구조지요. 비록 우리가 주류는 지금 한국화 단계지만 이 단계에서도 필요한 토착화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뛰어난 학자들은 세계화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층 구조적으로 발전을 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토착화라는 말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토착화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서구적인 걸 돌아와서 우리한테 맞추어 쓰자. 이건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가 그런 걸 강조했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식 공간에서 토착화라는 말이 상당히 사라져가고 있죠. 한국화라는 말도 하나 일과성, 학문 발전의 한 과정에 있는 단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속 학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좋은 이론을 한국적인 맥락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하고 이러면 한국화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문의 발전 단계를 토착화, 기본적 한국화, 세계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어 명제입니다. 결어 명제는 한국화는 결국 이론화 역량에 달려 있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 태.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경구에서 연구실에 그 현판을 붙여놓고 있기도 했고 지금도 집에 이걸 현판을 크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즉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치에 어둡게 되고 또 생각하기만 하고 널리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서구 학문, 서구 이론을 열심히 배우기만 하고 우리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학위불사의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한국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널리 배우되 깊이 생각하는 학위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이론화 역량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실제론의 층화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경험적으로 관찰한 현상 그 자체가 사회 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화의 관건은 그 우리가 관찰한 사회 현실 저변에서 작동하고 있는 보편적 특수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텍스트에만 집착하면은 컨텍스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또 행정학자들이 주로 분석적인 걸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분석에 너무 집착하면은 사색을 놓칩니다.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고 분석에만 몰입하게 되면 이론의 한국화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창조적 통찰력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준비됐나요? 누가?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경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예. 네, 김은구 교수님의 이렇게 학술상에 맞추어서 오늘 강연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한국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논리적인 체계를 이렇게 명제로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 후학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따라 배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국화는 결국 이론화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학문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행정의 학문사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 한국 행정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0년이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다. 한국 행정에 혹은 행정학의 학문사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써나간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희 후학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좀 지도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하시죠. 예. 글쎄요, 참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학문사, 우선 기본적으로 학문사보다는 한국행정학의 지성사, 조금 더 그런 개념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행정학이 1956년에 행정학회가 설립되면서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서구 학문이 들어오면서 예컨대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문화적 독립운동의 성격을 띈 그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보편성과 특성에 관한 인식론적 논쟁이 사실 60년대 이후에 오늘날의 학자들보다 더 날카롭고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위 민족주의 계열의 그런 학자들은 특성을 강조하고 또 사회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보편성을 주장하고
엄청나게 치고받는 그런 인식론적 논쟁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의 그런 학문사 내지는 지성사를 할 때 70년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더듬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올라가서 최소한도 일제 시대 때부터 근대 학문이 들어온 것이 1920년대 말이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문사나 지성사를 얘기하려고 하면 여건에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너무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큰 프레임은 서구 이론을 처음 들어와서 우리 그냥 당혹스러웠죠. 특히 행정학자들이 토착과 한국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우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그때 현직에 있는 직장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들이 인사제도 조직관리 외국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건 한국의 현실이 맞지 않는데요라는 반론을 학생들이 현직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학자들이 사회과학의 어떤 분야보다도 토착과 한국화 문제를 사실 심층적으로 60년대 말부터 해왔습니다. 저도 이 한국화에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 선배들이 이미 쌓아놓은 그런 탄탄한 토대 위에서 제가 이렇게 이걸 좀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화 문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착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 한국화, 세계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니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행정학의 지성사, 학문사를 엮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 교수님, 예. 네, 영남대학교 황송수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12페이지에 우리 명제 10 결국 이론화 역량에 달렸다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고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각주 15에 우리 행정학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후학들에게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은 있지만 하기 힘든 내용이라서 우리 행정학회에서는 조금 더 어떤 노력을 이 단체적으로 하면 좋을지 조금 말씀 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이 한국화를 하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이 결국은 이게 인식론의 문제이거든요. 한국화 왜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 특수한 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면은 보편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상당히 우리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면은 그건 한국에만 적용되는 특수 이론이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많이 사실 생각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는 인식론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자들이 학문적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물을 깊게 파려면은 넓게부터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이 너무 테크니컬하고 분석적인 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학자들이 인문학이나 이런 또 기초사회과학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 간다면은 이 이론의 한국화 이런 걸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막연한 답변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이제 선생님 쓰신 글 중에 학이사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갖고요. 배우는 데만 열심히 했지 생각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고 저희들이 너무 도구적인 어떤 작은 데만 관심을 가졌지 근본적인 큰 그림에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젊은 선생들한테 앞으로 해야 될 숙제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젊은 시절이 지나가신 박종민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은순 교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 20년 정도 선생님이 한국화논단에서 또 만드셨고 또 내내 이 화두를 한 20여 년 잡고 오셨고 또 중간중간 저도 이제 만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하여튼 그 화두를 놓지 않고 계속 그 천착하신 모습이 후학들한테는 엄청 그 귀감이 되고 또 오늘 이렇게 그런 거를 학회에서 또 그런 자세나 아니면 그런 그 지속적인 어떤 연구의 어떤 태도 이런 거를 우리가 리스펙트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상이 주어져서 대단히 기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프로보커티브하게 이런 주제를 제시하셔서 후학들이 고민을 좀 할 수 있고 정말 이게 뭘까? 그다음에 오늘 여러 명제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인식론적인 거를 내만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넓힌다면 어쩌면 미국의 행정학의 발전이나 미국 사회학의 발전을 들여다봐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회학도 뭐 탈커트 파슨즈도 부탁해서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또 우드로 윌슨도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책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름의 그 인디펜던한 학문들을 체계를 만들고 지금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인식론적인 것도 있고 어프로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국화 논단을 그러니까 한국화를 얘기할 때 어쩌면 인식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쟁점들, 이를테면은 역사나 아니면 사상, 문화 이거에 대한 이해가 같이 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인식론적인 걸 좀 떠나는 건데 넘어가는 거죠. 인식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학회에서 발표하는 많은 논문을 봐도 그냥 뭐 개량적인 거 그냥 돌려서 뭐 나오고 이런 건데 이런 것처럼 이제 화두를 주는 글들을 보면은 저희 이제 고민의 생각이 뭐냐면 결국 한국의 역사나 사상이나 아니면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문제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나중에 보면 우리만의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론을 발전시킨다면 뭐 이하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만 맞는 이론이 좋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확장돼서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탈역사적이고 탈문화적이고 탈사상적인 그런 행정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그걸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옥 선생님 생각에 인식론적인 걸 넘어서서 역사나 문화나 사상에 대한 한국적인 뿌리를 가진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이 사회과학의 한국화에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가 행정학을 생각하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인식론 이거는 제가 이제 참 다급했던 게 이 한국에서 이론을 만들면 왜 우리는 보편적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를 못하는지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식론에 사실 치우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국적인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맥락에는 이제 거시적 맥락도 있고 미시적 맥락도 있습니다. 거시적 맥락은 일단 사회문화적 바운더리 컨디션을 얘기하는데 그 사회문화적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건 이제 말씀하신 문화와 역사가 다 엮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적인 맥락에서 어떤 이론을 실제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제가 인식론은 주로 논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께 보편적 설득이 없느냐라는 걸 디펜드하기 위한 논거를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럼 우리 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제 말씀하신 당연히 문화적인 것, 사상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한국화 과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1930년대의 그 보편성 특성 논쟁 뭐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또 해강 최한기 선생의 기철학
이거는 사실 오거스트 꽁트의 실증주의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분입니다. 필적할 정도의 오히려 그 다음도 더 탄탄한 토대를 가진 오거스트 꽁트는 실증주의의 시조라고 그러지만은 꽁트는 사실은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온 듀르갱부터 진정한 실증주의였고요. 꽁트는 사상적인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의 실증주의자였는데 그 같은 시기에 해강 선생은 오히려 꽁트보다도 더 탄탄한 실증주의 철학을 우리 기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서양 신부들의 어떤 그런 경험주의, 존 로크나 데이비드 휴me 같은 이런 그 경험주의 책들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그런 실증주의 토대를 쌓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역사 속에서 한국화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쪽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장기적 과제로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듯이 우리 한국의 행정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얘기거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명지대학교 최현선입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 또 후학들에게 사회과학의 한국화라는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또 제시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는 말씀과 또 이제 보편주의와 또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명제 6번째 명제로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담동 공동체가 이러한 제한된 보편주의와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 완화된 다원주의를 어떻게 보면 담동 공동체가 함께 묶어서 그것들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실용적으로 저희가 학회에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학회의 어떤 그 세션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어떤 제한된 어떤 보편주의, 완화된 다원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런 것을 위한 담동 공동체가 우리 학회의 세션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세션 구성 같은 것을 좀 저 후학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그것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제가 이제 다원주의, 다원 보편주의라고 하는 개념, 다원과 보편, 그냥 우리 통상적 개념으로 하면 상충되는 거죠, 사실요. 그러나 이거는 변증법적인 사고로 보면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 용어 플루럴리스틱 유니버셜리즘이라는 용어는 월러스타인이 처음 사용했지만은 그냥 그런 것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정도로 얘기했지. 그 뒤에 참 제가 이 한국화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그 문헌을 뒤져도 더 이상 논의가 없어서 이제 다원 보편주의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하나의 막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할 때 그 다원 보편주의에 관해서 뭐 다른 얘기를 다 이렇게 서구 보편주의와 비교도 하고 저쪽 하고 나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 다원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완화된 보편주의고 또 다원주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제한된 다원주의 이런 성향을 띠지 않는 거냐 하는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원 보편주의의 기본적 속성이 아닌가 하는 정도. 그럼 다원 보편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한국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전제 하에서 전개되는 그런 논의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문 정책적인 측면 관련 내용인데 마지막 그 지금 대학 교수 평가 유인 체제가 그 외국 저널에 퍼블리시하게 되면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학 교수 평가 유인 제도가 해외 저널에 퍼블리시하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참 딜레마인데요. 우리가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보편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글로벌 지식장에 우리 얘기를 던져놔야만이 그게 뭐 보편적인 이야기인지 아닌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학문 정책적인 면에서 그 외국 저널에 논문 실는 걸 높이 평가하고 뭐 가점을 주고 하는 거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우리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런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우리가 무게 중심을 좀 실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문 정책적인 면에서 거기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학자들 사이에 흔히 비꼬는 말로 연구하기 논문 쓰기 바빠서 연구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학문 정책적으로 매년마다 건수로 질적인 평가도 없이 따지기 때문에 정말 젊은 학자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심층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주제에 매달리고 싶어도 평가 시스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은 이 우리적인 맥락에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한국화 노력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사실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시간이 얼추 돼서요. 더 많은 논의는 이따가 저기 문명재 교수님이 오셨는데 한국화 논단이 몇 시부터죠? 이거 예, 아침에 하나 있고 두 번째 섹션이 다음이니까 4시부터인가요? 4시부터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어서 이제 그 에너지가 글로 연결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